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대형 사건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롯데그룹 수사 때 법무법인 율천이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사법농단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는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까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로펌이 압수수색 당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기업은 변호사를 믿고 기업의 불리한 내용도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변호사에게 말한 내용이나 맡긴 자료가 수사기관의 손에 아무렇게나 넘어갈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 마음 놓고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문제는 이겁니다. 변호사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있는데 막상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이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자료니까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맡긴 자료와 털어놓은 이야기까지 언제든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이 있었던 거죠. 해외에서는 무분별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악을 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 이른바 ACP를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위해서 나눈 비밀대화, 문서, 전자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생긴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이후에 만들어질 자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 자문 목적이 분명하고 비밀성 요건을 갖춘 자료라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은 2027년부터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무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법 시행 이전임에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을 거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은 2023-730 결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만들어진 형사사건 관련 법률 자문 자료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은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니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직접 연결된다는 건데요. 헌법상 보호받는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인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2025-442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기업 사건은 아니고 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은 당연하게도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이었는데요.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눈 통화 녹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화는 헌법상 보호되는 정보로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수사기관은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지도 않고 올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장 범위에 없는 파일을 임의로 수개월간 보관했고 수사에까지 활용했는데요. 심지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변호인과의 녹음을 직접 들려주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뒤늦게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통화 녹음 녹취록을 증거로 쓰는데도 동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핏 보면 나중에 영장도 받았고 당사자도 증거로 쓰는데 동의까지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영장 범위를 벗어난 파일을 영장 없이 취득하고 보관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면 나중에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사자들이 증거 사용에 동의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은 그냥 통화 파일이 아니고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서 나눈 대화였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와 연결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자료를 압수하는 것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이 통화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른바 독수 독과의 원칙에 따라 이 파일을 바탕으로 나온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보고까지 2차적 증거로 보고 그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수사기관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위법하게 확보했다면 그 자료뿐 아니라 그 자료에서 파생된 후속 증거까지 모조리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ACP 도입은 개인 형사사건뿐 아니라 기업의 수사와 행정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정위 현장조사나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혹은 검찰에 수사가 들어오면 사내 법무팀이나 준법지원부서가 만든 법률 검토 자료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기업이 법을 지키겠다고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해둔 자료가 나중에 오히려 이 회사 이거 문제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점검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ACP가 범죄를 숨겨주는 무적방패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공개를 승낙한 경우 혹은 변호사랑 의뢰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 같은 위법행위에 관여를 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법률자문 자체를 위법행위에 이용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제 ACP 제도는 대한민국 법조 실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뒤늦게 도입한 ACP 제도가 억울한 피해를 막고 기업의 건강한 준법 경영을 돕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